네, 일요일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요일 4부는요, 김차동 FM 모닝쇼와 함께하는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 연구소에서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을 준비했고요. 이충은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죠? 아, 네, 그러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은 참 이래저래 뭐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문제잖아요. 그죠? 관계 문제. 네. 인문학이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뭐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요즘 같은 그런 추운 날씨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몸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를 좀 들고 왔습니다. 예. 바로 러시아의 사우나 문화. 러시아가 굉장히 추운 나라잖아요. 네네네. 그런 나라에서는 과연 이 추운 몸을 어떻게 녹일까? 어떤 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또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 오늘 한번 따뜻한 시간, 수증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굿모닝 인문학 이충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오늘 문준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예. 교수님에게 러시아란 무엇입니까? 러시아를 또 전공하셨으니까요. 예, 제가 러시아 전공자이고요. 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예. 근데 저에게도 러시아는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나라입니다. 좀처럼 네. 어떤 자신의 내밀한 속내를 네. 드러내주지 않고 그래요. 계속 공부를 하면 할수록 수수께끼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만큼 더 매력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예. 사실 러시아 하면 어떤 그 자신만의 정말 독특성을 가진 그런 나라라고도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주로 러시아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는 시가 19세기의 쭈첵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네. 러시아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 러시아는 만국 공통의 자로 잴 수 없다. 예. 러시아는 오직 믿을 뿐이다. 그냥 믿어야 된다. 예. 러시아에게는 자신의 독특함이 있으니 오직 믿을 수밖에 없다. 라는 이제 시가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서구의 잣대로 이해하면은 러시아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맞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이 시를 이용해서 러시아는 자신만의 독특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러시아의 정신, 쉽게 말해서 러시아 혼이라고 할 때 굉장히 이중적인 두 개의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러시아 철학자가 이야기한 대로 어떤 자연적이고 어떤 원시적 이교주의가 강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금욕적이고 수도원적인 어떤 러시아 정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거대한 모순이 의식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자신만의 어떤 러시아성이라는 러시아의 성격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러시아의 어떠한 문화를 배워볼 텐데요. 제가 원고 보니까 오늘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같이 엄청 추울 때 이런 이야기하면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자, 오늘 소개해 주시죠. 어떤 문화입니까? 예, 러시아의 사우나 문화입니다. 러시아어로는 이제 바냐라고 하는데요. 바냐. 사우나는 사실 세계 각국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고대 로마에도 목욕 문화가 있었고요. 터키에 가면 특히의 하맘이라고 하는 사우나 문화가 있고, 핀란드 유명하죠. 핀란드 사우나라고 그냥 이렇게 붙여서 말들을 하니까요. 하지만 그 각국에 있는 사우나와는 틀리게 러시아 바냐는 어떤 자신의 굉장히 내밀한 독특성이 있는데 그게 러시아의 어떤 영혼과도 연결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 실제로 현장에서 체험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 이야기를 한번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교수님? 예. 사실 러시아에서 사우나인 바냐를 이야기를 하자면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러시아, 그러니까 슬라브 민족을
슬라브 민족에게 예. 기독교를 전파한 사람이 성 안드레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을 하면 안드레인데요. 네네. 러시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해 준 인물로 성 안드레이를 꼽고 있고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인들 중에 한 명이죠. 러시아에서는. 근데 그 안드레이가 슬라브 땅을 갔을 때 그 썼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슬라브 민족을 가다 보니까 웬 사람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열기탕에 들어갔다가 자신의 몸을 나뭇가지로 친다. 라고 이제 벌써 이게 11세기에 이런 글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슬라브 민족의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게 그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러시아 역사의 기원과 이 러시아 사우나는 아마 같이 시작을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역사를 좀 갖고 있었고 굉장히 오래됐네요. 11세기에 이렇게 써있다면 그 전부터 행했던 거니까. 그렇죠. 뭐 저 러시아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988년이니까요. 그 전부터 러시아 사람들은 이 원시적인 사우나를 계속 해왔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직접 탕에 들어가셨으니까 그 현장 이야기 좀 한번 좀 이렇게 실감나게 한번 해주세요, 교수님. 러시아 바냐는 그러니까 블랙 바냐하고 화이트 바냐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르군요. 블랙 바냐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오두막 바냐. 아주 옛날부터 러시아 시골에는 마을 공용의 사우나를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 오두막을 하나 지어서 개인 소유가 아니라 마을 공동의 소유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공동 동네 목욕탕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주로 이제 하천이나 호수 근처에 짓습니다. 지어서 여기는 이제 러시아 바냐의 주 원리는 나무 난로를 떼서 그 위에 돌을 얹고 그 달구어진 돌 위에 물을 뿌려서 전기를 이렇게 올리는 이런 식인데요. 뜨거워진 돌 위에 물을 뿌리면은 순간적으로 온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돌을 덮이기 위해서 밑에 이제 장작을 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장작의 거름이 오두막에 가득 차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처음에 거스름이 나올 때는 그 문을 열어두고 그 거름을 뺀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문을 닫고 열기를 올리는 식인데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 오두막 안에는 까맣게 거름이 묻게 됩니다. 그래서 블랙 바냐. 그게 블랙 바냐고요. 화이트 바냐는 이제 뭐 현대식 목욕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기탕이 있는데 그 열기탕을 장작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뭐 전기나 아니면 현대식 난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화이트 바냐라고. 화이트 바냐. 그래서 이제 주로 러시아 사우나는 건식과 습식 사우나로 나누어 봤을 때 진짜 그 습식 사우나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전기욕의 개념인데 열기탕이라고 하는 우리가 한국말로 열기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 방이 있습니다. 그 방 안에 가면은 데워진 돌이 있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저희 찜질방 안에 그 아니면은 목욕탕 안에 전기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한 2층에서 3층 정도의 그 의자들, 벤치들이 있고요. 그리고 데워진 돌이 있고 그 돌에 이제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그렇죠. 그 뜨거운 물을 부어서 온도를 확 올린 다음에 땀을 빼는데 여기서 러시아 바냐의 가장 독특한 점 중에 하나가 베닉이라고 러시아 말로는 하는데요. 베닉? 베닉이라고 하는데 참나무나 자작나무 잎에 마른 가지들을 묶어서 여름에 이제 마른 가지들을 묶어서 말립니다. 그거를 들고 들어가서 처음에 들고 들어가서 그게 바짝 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주 따뜻한 물에 담가 놓습니다. 한 10분 이렇게 담가 놓으면은 그 마른 가지들이 따뜻한 물을 먹어서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향도 좋아지겠네요. 향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그
물 자체도 굉장히 향긋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약간 좀 편백나무에서 사우나하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열기탕에 이렇게 땀을 흠뻑 흘리고 나서 그 몸에 이 나무 가지를 사정없이 때리는 겁니다. 베닉. 예, 베닉으로. 탁탁탁. 막 어디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등 막 때려요. 등도 때리고 막 몸도 때리고. 요게 그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걸 때려 보면은 아플 것 같지만 묘한 쾌감이 있어요. 그래요. 쾌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뭐 마구 때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어떤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는 그 나무 가지로 몸 앞에서 이렇게 살살 부채질을 해줍니다. 그러면 또 열기가 확 더 몸에 다가오면서 그렇죠. 땀이 훨씬 더 많이 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천천히 때리기 시작하고 골고루 때리기 시작하는데 저희 목욕탕 문화에는 이렇게 때를 밀어주는 세신사 분들이 계시죠. 전문직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러시아 반야에 가면은 이 베닉으로 몸을 때려주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그렇죠. 이 나무로 이렇게 어떻게 때려야 땀이 잘 나고 시원하게 때리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있어서 그분들을 고용을 하면은 뭐 한 20분, 30분 이렇게 때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기분이 좋죠. 그야말로 진짜 전문가들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몸에 열을 올리면서 땀을 잘 나게 하고 시원하게 때려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밌다. 진짜 한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추운 겨울에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문화네요, 교수님. 그렇게 해서 이제 몸에 열을 확 올리지 않습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몸을 나뭇가지로 때리면은 그 몸에서 이렇게 도끼가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몸이 울긋불긋해지면서 그 도끼가 확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그렇게 몸이 확 달아오르면은 그 상태에서 바로 찬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열탕 갔다가 그렇죠. 몸 식히러 냉탕 무조건 확 들어가지고 수영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아까 왜 예전에 농촌에 지어진 마을 공동의 반야가 하천이나 호수 근처에 지어진 이유가 몸을 그렇게 땀을 확 뺀 다음에는 곧장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추운 겨울에도 거기에 구멍을 뚫어놓고 그게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아니면은 뭐 화이트 바냐에서는 뭐 냉탕 풀이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면 되고 아니면은 호수나 하천이 없는 경우에 러시아 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눈밭에 혹시 굴러요? 그렇죠. 눈밭을 한번 쫙 구르는 거죠. 그러고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러시아 사람들은 눈에 이렇게 푹 쓰러질 때 등으로 쓰러지지 말고 배로 쓰러지라고 그래요. 배를 눈에 대고 쓰러지면서 그때 이제 고함을 지르라고 그러죠. 자기가 지를 수 있는 고함을 이렇게 지르라고 하죠. 궁금했는데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은 몸속에 나쁜 기운이 그 고함을 통해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몸속에 나쁜 기운을 확 이제 너무 그 사람들 말을 많이 믿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그래도 뭐 기분은 좋더라고요. 몸속에 나쁜 기운을 이렇게 확 고함과 함께 뱉어놓고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눈밭에서 이렇게 한참을 뒹구는데 실제로는 아무리 몸이 뜨거워져 있더라도 그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눈 한 번만 부르면은 너무 춥죠. 그때 온 몸이 이제 땀이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굴른 그 눈이 순식간에 물로 변하니까 그렇군요. 곧바로 덜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기 걸리기 딱 전.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들어가서 다시 몸을 덮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걸 보통 이제 천천히 이렇게 한 뭐 3번, 4번 정도 하면은 한 2시간이 금방 갑니다. 진짜. 한 번 하고 또 쉬었다가 보통 오두막 바냐, 블랙 바냐에도 열기탕이 있고 그 바깥에 휴식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고 나서 한 10분, 20분 쉬면서 그때 또 차를 마시죠. 뜨거운 홍차를 마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다시 내부까지도 따뜻하게 해준다고 러시아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경험하라고 하면 저 블랙 바냐. 예, 그렇죠. 완전히 전통식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뭐 호수 없어도 됩니다. 눈밭에 한번 구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은 좀 드네요. 네. 교수님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반야의 체험을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간접적으로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저는 그 안에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그 성행에 왔으니까 뭐 물을 붓는 어떤 행위 또는 뭐 어떤 그 마을의 주민들이 또 사용하는 곳이니까 그곳에 또 복덕방 역할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곳에 담겨 있던 그 반야라는 그런 문화적인 어떤 가치를 좀 더 높여줄 만한 그런 내부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예.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요. 반야는 러시아 민중들에게 어떤 해방 공간으로서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그 해방 공간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러시아 분들은 당연히 이제 러시아 정교라고 하는 기독교를 굉장히 신실하게 믿으시고요. 그래서 농가에 가보면은 항상 성상화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나 마리아의 어떤 모습을 그린 성상화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 있는데 그 반야에는 성상화를 걸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걸지 않고 반야에서는 점을 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독교 문화에서는 그걸 이제 금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반야에서는 그게 가능한 어느 정도 해방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반야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속담에 뭐 반야에는 장군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뭐든지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반야에 같이 가면 거기에는 어떤 사회적 조건이나 어떤 지위를 상징하는 옷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반야에는 다 자유하고 평등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과의 교류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반야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반야를 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대로 반야를 한번 하고 나면은 이거는 뭐 저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많은 한국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혼이 투명해지는 느낌이 굉장히 순수해지는 거군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반야에 관한 러시아 영화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러시아 분들도 반야를 굉장히 어떻게 신성시하는 느낌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몸이 영혼이 투명해지는 건 물론이고 몸에 독소가 빠져서 그 힘든 유학 생활과 그 힘든 러시아 겨울을 반야를 한번 하고 나면은 일주일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효력이 가는군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그래요. 순수해질 수밖에 없는 게 온당 갔다가 낸당 갔다가 그 눈밭에 구르면서 소리 지르고 으아 하고 다시 또 온당 갔다가 낸당 갔다가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안 순수해질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러시아 시골에서 그렇게 오두막 반야를 한번 하고 나서 러시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아주 뜨거운 고깃국을 준비하고 나서 맛있었겠다. 러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보드카를 내오셨는데 방송에서 죄송합니다만 진짜 제 몸이 스펀지가 된 것 같이 그 술을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창 추운 요즘에 겨울에 우리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러시아의 반야의 또 소개에 대한 이야기 들으니까 뭔가 몸 안에 수증기가 꽉 차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주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참으로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간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문준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